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통이동 인수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주재 간사단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내각 인선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았던 안 위원장이 어제 윤 당선인과 만찬 이후에 지금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통이동 인수회의실의 현재 상황인데요. 자, 아직 윤 당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 만찬 이후에 여러 가지 오해도 풀고 그리고 통합정부 구상도 큰 문제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어제 저녁에 오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잠시 후에 광고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통방통 금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민들이 실제 그 체감하는 생활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장기화 이 물가 이 상승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각 분과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부 우리가 종합적으로 민생을 챙긴다는 그런 공통된 그런 과제를 가지고 함께 일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먼저 당선인께서 직접 이렇게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간사단 회의가 일주일에 4번 그리고 또 전체 회의가 한 번 해서 일주일에 6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당선인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아마 역대 그 인수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그 회의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알차게 거기서 논의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당선인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그런 인수회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선인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국정과제 제대로 잘 만들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됐어요. 우리 시간들 없으시니까 참석한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군요.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 국민께 실망 끼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어제 저녁에 만찬 회동하면서 많은 오해와 그런 것들이 좀 풀렸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취소했던 일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다시 출근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는데 뭔가 화해 메시지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참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만찬 직전까지만 해도 네. 사실 이제 뭐 공동정부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제 하루 일정을 다 취소해 버리니까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만찬이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뭐 오해 같은 걸 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이 한 번 더 네.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준 거죠. 우리 오해 다 풀었다, 풀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뭐 앞으로도 하여튼 지금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 다시 이렇게 뭔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뼈 있는 얘기거든요. 그 훼손되는 일은 안철수 위원장 본인도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어제까지의 그 갈등은 푼 것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인수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도 관심이었는데 끝까지 하겠다라고 안 위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성필 의원님, 그 일단은 윤 당선인 측에서는 공동정부 구상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안 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어제 저녁에는 어떤 얘기들이 좀 윤 당선인과 오갔었던 겁니까? 그 처음에 공동정부에 관한 정신 그게 뭐 크게 보면 뭐 추측이지만 두 네.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되는 인선에 관한 것인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정 개혁 과제에 관한 서로 간의 합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의 그 정치적인 명분이나 중요성은 첫 번째로 국정 개혁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연금 개혁, 네. 그다음에 정치 개혁 그리고 노동 부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에 관한 이슈였는데 그런 취지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그 후 인선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국정 일정들이 겹치면서 네.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제 저녁은 두 분 다 뭐 당선인도 그러시고 유력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로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민생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국제적인 정세나 국내 정세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형태의 화학적인 결합은 진행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서로 간의 의사 교환 과정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이게 공동정부라 하면은 지금 두 당선인과 지금 안 위원장이 대국민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네. 후보 단일화하면서 공동 인수위 단계부터 정부 구성까지 함께한다.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공동정부라 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장관 자리의 일부를 나름대로 할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DJP 연합 때는 그 JP 이른바 그 자민련의 네. 경제 관련 장관 자리를 모두 줬어요. 알아서 자체 판단하게. 근데 지금 보면은 20 총리 한 명 포함해서 18명, 장관 18명 네. 인선이 끝났어요. 그 장관 자리는 없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그 안 위원장께서 자신의 어떤 주특기로 말해왔던 보건복지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이거를 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무리 우리가 뭐 유능도 좋고 실력도 좋지만 일단은 공동정부를 하면은 두 세력이 만나서 정부를 이루면은 어느 일정 부분에 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봉합은 됐지만 네. 앞으로 여지는 계속될 거다. 특히 뭐 차관 자리 공동산하교환장이 준다고 하는데 차관 자리는 또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일단 당선인께서는 장관 인사가 끝난 상태에서 네. 봉합을 하신 건데 의미를 그러니까 공동정부의 의미는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때요? 저는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동정부라는 것이 꼭 이래야만 한다라고 정해진 법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분명 있을 것이다. 네.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서로 소통했는데 동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화면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이 장관 인선만을 가지고 공동정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어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위원장도 국정 전반 그리고 인사 문제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윤 당선인과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봉합은 됐지만 윤 당선인의 인사 기준과 원칙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고 뭐 어느 특정 그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안철수 대표님과의 통합이라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그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그런 그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봉합이 되면서 이제 관심은 합당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준석 당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부로 사실 합당에 대한 이견은 거의 다 조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정치적 상황들은 저희는 잘 파악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당 쪽에 최종 결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원하 의원님, 네. 합당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속도 붙는 겁니까? 오늘 아침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합의 내용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조율이 네네. 끝났고 거의 도장을 찍기 전이었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국민의당 입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했으면 네. 좋겠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진행해 온 것은 뭐 맞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그 당선인께서 또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통의 정신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라는 네. 말씀 자체에도 합당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합당의 최종 과정은 역시 합당이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전달하는 그 메시지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양당에서 조금 더 조율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당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조율이 다 된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또 특히 이번 선거에 나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는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들을 위한 행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합당의 과정이 순조롭고 또 조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일관성 있게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당을 함께하는 당의 가족들도 역시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공동정부 오늘도 이제 얘기되는 주제가 공동정부의 정신이 뭐냐 그리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점에서도 아직까지 화학적 결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합당의 문제도 그런 선상에서 뭐 조속히 결론을 지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한덕수 총리 이제 지명되신 분께서 말씀하실 때 공동정부의 정신만을 계속 견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느냐. 공동정부의 정신은 계속해서 유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간에서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네. 당장 뭐 합당 여기에 도장 찍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자꾸 공동정부의 정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동정부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뭘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거를 나쁜 의미로 보면 권력 나눠먹기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좋게 보면 그게 통합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국민의당이 사실상 들어가는 성격이죠. 네. 그러나 그걸 그 유권자들한테는 자 우리가 이렇게 통합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게 함께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정치의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기술적인 측면을 제가 보건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좀 배려가 덜한 것 아닌가 하는 그게 이번 내각에서도 드러난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거를 안철수 위원장이 다 납득하도록 국민의힘에서 설명을 하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납득은 어저께까지는 다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배려를 충분히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안철수 위원장님께 드렸고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에 대한 것은 안철수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라고 지금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봉합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간사단 회의에 윤석열 당선인이 모습을 드러냈고
안철수 위원장과 투샷이 잡혔습니다. 뭔가 일단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 다만 뭐 식사 한번 했다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정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합당 과정도 순조롭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검수완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전국 속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제 3일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격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인선안은 윤핵관조차도 몰랐다 할 정도로 비밀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윤 당선인의 과거 모습과 또 충격에 빠진 정치권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총장 취임한 후에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한동훈 검사를 추천하신 적이 있죠. 근데 이게 왜 무산됐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됐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사정을 한동훈 검사도 알고 있죠.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바로 중앙지검장을 합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 혹시 예상을 조금이라도 하셨어요? 충격이었죠. 누가 그 예상을 했겠어요? 뭐 연예관들도 몰랐다고 하던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모르셨을 거예요. 몰랐다. 그분도 모르셨대요. 이미 당선인 입에서는 벌써 그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되는 쯤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자, 마음속에 이미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죠.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는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한동훈이라고 전해 들었다는 건데 그럼 그건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런 걸 보면 뭐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 몰랐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제가 보건대는 언론 공개용 코멘트인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적어도 핵심들한테는 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내가 그 내심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한 것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보거든요. 권성동 의원보다 더 핵관이 있다는. 아니 그 얘기는 결국 있다고 한다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죠.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뭐 매일같이 그 윤석열 당선인을 만날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니까 장제원 비서실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에 뭔가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듣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들었다면 그거는 아마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그 몇몇 정도 되는 정말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권성동 의원이 보면은 묘한 국면에 나와서 전후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됐다는 느낌이 많고 아니 아무도 모르게 저렇게 비밀리에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니까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이미 당선인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걸 좀 이렇게 중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예가 또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용산 이전 문제 나왔을 때요. 갑자기 왜 용산이냐. 그래서 뭐 갑자기 그래서 뭐 좀 풍수지리 본 거 아니야 등등의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또 권성동 의원이 나서가지고 한 말이 이미 그 대선 과정에서 모 일간지의 칼럼을 보고 그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당선인이 어떤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 어떤 돌발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인데 그거에 대한 여론이 좀 나빠지니까 그걸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권성동 의원이 나선 건 아닌지 하는 개인적인 좀 의심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산 관련해서는 제가 국방이 이제 사보임돼서 가서 그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대선 그 경선 중에, 그러니까 대선 중에 10일 정도 미리 알아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 10개의 그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추리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용산으로 결정을 하게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문제도 뭐 장제원 실장님께 전해 들으신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장제원 실장께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선 때 한번 한동훈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만나보시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에 대한 평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려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당혹스러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기류마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만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법무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 그의 손엔 정말 다양하고도 그야말로 엄청 절대 무기들이 쥐어져 있는데 법무장관 직권으로다가 대장동 특검 언제든 발동 가능한 거고 범수완박해서 중수청에 수사권 준다 해도 그게 법무부 산하 아니요? 그런 거 말고도 외교 문제, 북한 문제 사실 법무부가 낄락하면 안 끼는 데가 없다. 이러다 보니 여권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 이번에 없어지는 민정수석 역할도 사실상 저 사람이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이죠. 황태자가 따로 없습니다. 전국을 뒤흔들 초대형 태풍 이제 막 시작입니다. 자, 만평 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반응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동훈의 내정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입니다. 새 정부의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입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결국은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장관이다. 검찰과 업무 연락,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고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된다. 되는 거죠. 친한 사람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드는 칼 가지고 계속 쓰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 한 50명 구속시킬 거예요? 기본 정신 자체가 너무 오만한 거죠. 입법을 진짜 막겠다는... 권력자예요. 자, 과연 한동훈 검사장이 가게 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에 권한이 얼마나 큰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일까? 일단 상설 특검 직권 개시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특검을 열어서 검수완박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검찰의 인사권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권도 갖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사검증 권한 역시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이후에 신설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 등도 법무부가 총괄하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검사장 손아귀에 있다라는 게 민주당이 지금 비판하는 포인트인데 최 특보님, 사실 한동훈 검사장이 가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든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이 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동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장관이 되면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검수완박을 통해서 어차피 이제 비호되게 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드러냈어요. 그거 어디에 주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이수진 의원 등의 그 법안에 보면 법무부 산하에 두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법무부 산하로 가게 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될 경우에 그냥 그 장관 손에 칼을 또 준 거 아닙니까? 칼을 뺏고 펜을 줬는데 거기다 또 민주당이 칼을 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인사권은 다 현 여권 신정부에서 갖게 돼서 특수부 검사 불러 모아서 수사하면은 지금의 검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법무부에 안 주고 경찰에 준다? 그럼 경찰에 지금 그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누굽니까? 이상민 후보자인데 당선인의 고등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고 최측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로 가든 법무부 산하로 가든 이 지금 여권 인사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검수완박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근데 지금 또 아까 제가 비호되게 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당선인께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앉힌 게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묘수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카드가 아닌가. 그래서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에 기다리고 있다가 뭐 중수청 하나 만들어서 수사하면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뭐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아시기에 맨 처음에 이제 출발의 원인이 모든 이 분쟁의 출발의 원인이 특정 수사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막고 또 저걸 열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뭐 나쁘게 말하면 꼼수들이 겹친 과정에서 이렇게 제도적인 혼란을 전체적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인선의 혼란까지 함께 엮어진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떤 방향으로도 풀기가 어려운 정도의 국면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렇게 한동훈 씨가 이제 법무장관으로 재직을 하게 될 경우에 결국 사람에 달린 것이다라는 점이 사실은 불안하게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자중하며 또 이제는 또 국정 전반을 보살피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점에서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민주당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라는 게 뭐 4월 며칠 전까지 여기에서 그 검찰로부터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아서 어디에 줄 것인가 하는 걸 법안을 낸 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대범죄수사청도 있고 특별수사청도 있고 특수수사청도 있어요. 그때 달랐어요, 전부 다. 자, 그런데 법안을 또 낸다고 해요. 원래 어제 내려고 했는데 그걸 오늘로 미뤘다고 하거든요. 이제 오늘 뭐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과연 그걸 한동훈 법무장관 밑으로 하는 법안을 낼까요? 가지 않는 쪽에 다른 저는 법안을 가지 않는 쪽에 뭔가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하느냐고 어저께 내려고 했던 법안을 지금 미룬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법무부 산하를 피하는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뭐 공수처처럼 또 아주 완전 독립기관을 만들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마 그래서 기존에 민주당이 냈던 뭐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는 뭐 특수청, 중수청 아마 일어나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인 김어준 씨도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결국 더더욱이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의한 검찰 직할 통치, 검찰 제국의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옷을 아예 입을 필요가 없는 아마존 정글 원시 부족도 최소한의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하나의 사회적 예의거든요. 이 지명은 권력이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적나라하다. 나는 검찰을 내 맘대로 할 거야. 한동훈 검사는 이제 정치인 될 거야. 그런 말 아닙니까?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놓고 또 다른 법안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과 그리고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들의 두려움이다. 그들의 잘못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 대표의 목소리에 아마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동의합니다. 왜 이렇게 현재 여당이죠. 민주당이 예민하게 굴고 이렇게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지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것도 하고요. 내가 막 힘을 가졌을 때 되게 못 살게 굴었던 A라는 친구가 있는데 몇 년 뒤에 만났더니 그 친구가 힘이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왜? 자기가 패었으니까요. 괴롭혔었으니까. 네, 그렇군요. 괴롭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두려워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하시는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렇게 뭐
싸우기 위해서 이 정부를 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로지 민생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지 네. 본인들처럼 본인들의 권력을 지향하기 위해서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는 뭐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이걸 떠나서 검찰의 문제가 아닌가 전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그동안 70년 역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눈치 보고 알아서 이른바 알아서 긴다는 식의 수사를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당선자가 새로 나오자마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바로 들어갔고 또 이재명 후보 그 김혜경 여사 법카 들어갔고 하는 게 어차피 해야 되는 수사지만 어차피 당선인이 새로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동안 수사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해서 지금의 이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자신들의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도 자신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이 문제가 종국이 해결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권력이 교체가 되면은 그 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이제 그 사정기관 그리고 또 권력 행사 기관으로서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한 우려는 뭐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사실 정제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그렇다면 이런 검찰 개혁이 지금 당선인께서도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해 오셨고 또 긍정적인 입장을 표현했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정리정략적인 면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에 뭐 숫자를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들 걱정도 하시고 혼란도 느끼지만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거나 인위적으로 어떤 권력을 이쪽 A에서 B로 옮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접근들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모두 정권을 이양할 정도의 충격을 줄 만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사실 이번 정권 교체로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옳지만 장기적으로 올바른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검수완박하듯이 시간에 쫓기듯이 다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기의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는 게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는 게 검찰 개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까 뭐 수사 대선이 이제 끝나자마자 정권 교체가 되니까 바로 수사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사를 대선과 무관하게 했어야 되는 걸 안 한 거잖아요, 그동안. 저는 처음에 안 했던 게 더 문제라고 봐요. 예,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지금 5년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엄청나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검수완박이라는 걸 먼저 진행을 하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민주당 패널도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30년간 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우리도 5년 동안 해왔다. 그런데 왜 한 달 동안에 모든 걸 다 마무리 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누구도 답변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무언가에 대한 검찰 개혁으로 검수완박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정부로 넘기셔서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검수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대 범죄만 남았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이미 경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6대 범죄가 뭡니까? 부패와 고위공직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빼버리면 정말로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좀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죠. 민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역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단의 면면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단장의 주영환 윤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용, 김창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특검팀으로 함께 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공보팀장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검사 출신들입니다. 모두가 다 검사 출신들인데 이대로 모이면 뭔가 일을 좀 잘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저렇게 보면 저 지금 팀이라는 게 다 윤석열, 한동훈 이 그 라인들. 라인과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뭉친 거죠. 맞습니다. 저 팀은 그 조금 뒤집어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다 흩어놨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다시 모으는 거예요. 일종의 뭐 반동적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왜냐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흩어놨던 걸 다시 뭉쳤으니까 이제 그런 개념인데 어찌 보면 과거에 저는 그 흩어놨던 것이 비정상이고 지금 저렇게 또 모으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정상 비정상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네 분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핵심 뭐 저 주변 사람들이겠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관이 됐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전종 마찬가지죠. 자기가 친하고 이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 핵심 요직에 보내서 또 수사를 진행하면은 그 부분도 역시 뭐 편중 내지는 어떤 그런 논란을 좀 그렇게 되면 그것도, 논란이 또 그러니까 있겠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질 고검장 앞의 모습인데요. 윤 당선인이 지명을 한 한동훈 후보자가 10시에 저기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아마 첫 출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배치해 둔 상태인데 나중에 10시쯤 한 후보자가 등장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의당도 검수완박은 반대하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역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 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자, 아마 가장 치열한 지금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18개 부처 그리고 총리까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가장 뜨거울 것 같은데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주목도는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겠지만 그 외의 장관들도 칼을 지금 갈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어서 어떤 의원께서는 기존에 저희가 청문회 하면서 질문했던 그 목록 그대로를 우리가 묻겠다라고까지 하시면서 이미 그 청문회 준비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송곳 질의하시고 송곳으로 압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당당하게 통과하신 분들이 장관직에 가셔서 그 일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으로 발목 잡기 하는 것, 그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한동훈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윤석열 측근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역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텐데요. 역차별을 통한 낙마를 고민하시기 전에 민생을 먼저 생각하시고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 이제 파격적인 인사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점이 지적이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뭐 공격을 하시겠지만 그럴 때 논점이 분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 당선인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또는 뭐 그 단지 뭐 이분에 대해서 그 자질이나 어떤 이분의 자격이나 인성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포부나 뭐 이런 점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분은 과거의 수사에 있어서도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해왔던 인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거꾸로 만약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잘못된 그 지적들이 이어진다면 이분이 민주당 정권과 또 추미애 법무부 하에서 여러 가지 그 이유 없는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반론으로서 그런 괴로움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꾸로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두려움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질이나 인성을 점검하는 것은 정확히 해야 하는데 다만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와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한동훈 검사장은 신선 뭐 발탁 이런 거보다는 전 충격인 것 같아요. 충격. 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장관이 될 수가 있나. 앞서 인터뷰에도 보면 당선인께서도 2020년도에 어떻게 그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을 시키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럼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수사 많이 했어요. 특수통이고 제1의 칼잡이다고 했는데 과연 있는 죄를 덮어둬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혹시 먼지털이식 끌어맞추기식 수사를 한 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정말 그동안 검사로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 이제 명확히 좀 따져봐야 되죠.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손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최측근 내가 지금 장관이 됐는데요. 그간의 과정에 네 번의 네. 자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저도 자천 3년 하고 장관할 것 같으면 자천을 5년 하겠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3년 정도 자천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뭐 법무연수원 부원장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를 너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철저한 검증을 좀 해야 된다고. 네, 철저한 검증을 하셔야 되고 이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셨냐면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이 도와주셨거든요. 이번에 이 청문회를 통해서 또 다른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정말 정확한 검증을 실력에 대한 검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후보까지. 아니 뭐 허나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귀가 쫑긋 들어가지고 무슨 그렇게 잡혀 있나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천여도 법무연수원 부원장인데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각자의 의견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 장관에 갈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장관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된 이 시점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졌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굉장히 급할 거예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원부를 폐지한 것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그러면 조수준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 부패 완판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검찰의 중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조수준 의원님 세상에 검찰이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문명국가입니까? 수사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라는 문명국가입니까? 그러한 질문이십니까? 아 수사할 게 있습니까? 수사해야 됩니까?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 장관, 검수완박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제 입장은 이곳 법사위에서 수차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 기소권만 가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여기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검수완박으로 인한 결국은 의도는 뭐냐?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이제 뒤엎으려고 이렇게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강행하려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러한 시선이 다분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이다. 참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 상황에서 의견이 무엇이냐라고 묻겠다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 즉답은 피했습니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다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면서 사실 동의를 내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검수완박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무장관 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당론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검수완박에 이제 본인도 박범계 국회의원으로서 검수완박에
동의하고 그걸 추진하는 쪽에 뭐 힘을 실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 장관 어제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도 검수완박을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성의 문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검사장들이 다 모였으면 반대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해요.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좀 더 해달라 이런 제안도 했는데 전국 2,150명의 검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한이 센 기관 아닙니까? 그걸 왜 공을 국회에다 던져요? 자, 그리고 어제는 김우수 검찰총장도 국회를 찾았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났는데 자,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의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뿔이 좀 잘못됐으면 예쁘게 제대로 고쳐보자 라고 하다가 그 뿔을 잘못 많이 건드려서 소가 죽게 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요. 거기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희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제도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교각사루 어떤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국회를 찾았고 박광원 법사위원장을 만났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호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속보들이 나옵니다. 검수완박 입법하기 전에 나를 탄핵시켜달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황 의원님, 어쨌든 간에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연일 국회를 찾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뭐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김호수 의장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겠죠. 본인들의 우선 이익만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지점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김호수 총장께서는 아마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겁니다. 역사의 길이 기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본인들의 이 가족을 위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검찰은 입법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입니다. 근데 왜 이 법적인 것을 검찰로 이렇게 떠넘기기를 하시는지도 저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았고 그 입법에 관련된 것은 어떤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도 국회로 와서 이걸 멈춰달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저희는 경청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경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김호수 검찰총장이 연일 국회를 찾고 있는데 홍성표 의원. 예, 우선 김호수 총장 저분과 그리고 박범계 장관 네. 그 두 분의 견해가 다르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여러 가지 점에서 마음 아픈 지점입니다. 그리고 뭐 박 장관께 뭐 지적하셨지만 지금 검수완박의 문제 자체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시간을 정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뭐 할 수 없이 검찰에서도 국회를 찾아서 호소를 하고 네. 이런 과정인데 왜 이걸 검찰에서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거꾸로 그러니까 검찰을 지탄하는 듯한 표현은 지금 뭐 물론 정권 교체기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네. 지금 우리 그 법무부와 검찰이 여러 가지 점에서 혼란을 겪고 있구나.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의 민생은 그럼 어떻게 챙겨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을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난주에 전국 고검장 회의가 있었고 이번 주 초에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국 평검사 회의도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달력 보시는 것처럼 8일에 고검장 회의, 11일에 검사장 회의, 그리고 19일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검난이 걱정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제 검사가 되겠다 이렇게 뜻을 품고 지금 검찰청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들한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검사가 되고자 했을 때 품었던 포부 같은 것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아마 검찰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마 그런 장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검수완박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검찰 하나회와 같은 이 자신들만의 리그를 운영해 온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 피해를 보는 국민 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는 죄인 대박입니다. 자, 어쨌든 검수완박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은 지금 국회에서 쪼개기로 회기를 잘라서 대응을 하겠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 서로 또 맞서고 있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80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종료를 시키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라미 전술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일 관건이 이제 박병서 의장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172석의 힘만 믿고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결국 국민적 분노 속에 고립될 것입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 여야 충돌 불가피할 텐데 일단은 잠시만요. 자,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했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그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을 거고 그게 결국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해칠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아직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니까 인사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이 뭐 언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그 아내분과의 이해 충돌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제가 처음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실하고 늦지 않게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상설특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순간이 오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그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제가 법제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검찰총장께서 조금 전에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을 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문회 전국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청문회와 인사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다거나 혹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선진적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주로 형사법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법무부는 교정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이민 등 해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분야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걸 면밀히 잘 분석해서 모든 분야들에서 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임 장관들과의 본인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당사자로서 그런 말씀을 다 장점이 있으시고 단점이 있으시고 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건 좀 주제 넘은 예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없으실 것 같은데?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함께 하셨습니다. 업무 처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대단히 심각하다. 국민들에게 대단한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성실하게 잘 준비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냈는데 자, 장관 후보자들이 한동훈 후보자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인사청문회를 또 앞두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인데요.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직이라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경북대 편입학과 저출생과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충격적입니다. 과연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인사검증 기준이 무엇이고 인사검증 시스템과 그 책임자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자,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손정혜 변호사님, 본인이 경북대 병원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시기에 아들과 딸이 어떻게 됐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전원이 폐지되면서 4년간의 한시적으로 의대 편입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세워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딸과 아들이 다 합격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또 불거진 논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논문 공동 저자의 문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공동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제 학사 출신이라는 점을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기술서에 이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공동 저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반박하는 취지의 인터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문으로서 공동 저자에 오른 것이 이 의대 편입 과정에서 좋게 평가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공정했느냐에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은 아빠 찬스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호영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를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빠 찬스가 작동한 불공정한 특례 입학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자녀의 편입학에 관여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공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정호영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강력하게 공격의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학 문제가 불거지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조국 때처럼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생각하면서 눈물까지 흘려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눈물을 흘린 최강욱 의원 화면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나 우리 또 최근에 조국 만나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경심 교수 건강을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조국 교수가 이런 상황을 견뎌내는 게 참 대단해요. 부산대에서 우리 조민 양 입학을 취소하던 날 그 다음 날이 조국 장관 생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고대가 또 입학을 몰래 취소했던 걸 나중에 발표했죠. 자랑이랍시고. 그날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감옥도 아니고 이제는 병원에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이 사람들 지켜주고 싶고 자, 인생을 걸고 지켜주고 싶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감회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이제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발언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가족이 저렇게 이제 구속되거나 이제 학력 관련해서 줄줄이 취소되는 일말의 어떤 개인적인 불행에 대해서 감정이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켜주고 싶다라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다시 조 전 장관을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그 명예를 회복해 하겠다라는 것인데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유죄 판결들이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뒤엎고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어떤 의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눈물은 사실은 뭐 개인 방송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는 보이지만 또 본인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사실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그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지금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조 전 장관을 지켜준다라는 의미보다
본인의 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니 글쎄 이제 그거야 뭐 구형이니까 앞으로 이제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본인이 뭐 지켜주겠다 지켜주지 않겠다 하는 거는 이건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본인과 그 조국 전 장관의 사적인 관계예요. 지금 공적으로는 이미 판정이 끝났잖아요.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얘기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강욱 의원이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도 본인이 국회의원인데 저기에 나와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켜주겠다 어쩌고 하는 거는 그 사적인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공적인 관계에서는 지켜줄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미 뭐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런 점에서 그 보면 그걸 좀 구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좀 제가 보태면요. 네. 저도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거의 멸문지화의 그 상황이 아닙니까? 풍비박산 났고 이른바 조민양은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거죠. 조민양은 네,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30살이 넘었는데 졸지에 고졸이 돼 버렸어요. 네. 대학교, 대학원 다 입학 취소가 됐고 그리고 부인 정경심 여사는 4년형이 확정돼서 2년 더 살아야 되고 또 조국 전 장관은 또 재판을 진행 중이고 하면은 지인의 입장에서 한 집안이 뭐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조민양은 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졸지에 고졸이 돼서 지금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부분이 난감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은 세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올 수 있지만 한 개인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대선 때 분명히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그냥 쇼였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내로남불과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 정말로 민주당에는 국민은 없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은 다시 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뭐 영화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